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거짓말이 어느 순간 진짜 내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한 인물의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우리 뇌와 마음속에서 이 거짓말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07년입니다. 한국 미술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신정아 씨죠.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이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를 가장 빛나게 했던 타이틀. 네, 바로 이 미국 예일대학교의 미술사 박사 학위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화려한 학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바로 이 학위를 발판으로 그녀는 대학교 조교수가 되고요. 심지어는 세계적인 미술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 감독으로까지 선임이 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이룬 놀라운 성공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2007년에 예일대학교로부터 공식 답변이 하나 날아옵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네, 그녀의 박사 학위는 전부 위조였던 겁니다. 결국 그녀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경력들, 대학교 소직부터 세계적인 미술 행사 감독 자리까지 전부 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녀가 끝까지 자신의 학력이 진짜라고 주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사기극의 끝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죠.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은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용어를 정말 끊임없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었어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소설 속 주인공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한마디로 자기가 한 거짓말을 스스로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언론이 보기에는 신정아 씨의 사례에 이게 정말 빡 들어맞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의학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병일까요?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확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의 기준으로 삼는 공식 편람, 그러니까 DSM-5, 어디를 찾아봐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은 없어요. 이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의학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병적 거짓말 또는 공상허언증 같은 이런 임상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병적 거짓말조차도요, 그 자체로 독립된 질병이라기보다는 보통 다른 성격 장애의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이고 또 뇌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병적인 거짓말은요,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진단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을 조종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대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단순히 말에 바꾸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뇌 속의 기억, 그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실험이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계속 아니, 그런 적 없어요 라고 거짓으로 부인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기억 자체를 그냥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짓말이 기억에 구멍을 내버리는 셈이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만든 개념인데요. 우리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과 나는 방금 거짓말을 했다는 행동이 꽝 하고 부딪힐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길은 행동을 바꾸는 것, 즉 거짓말을 멈추는 거겠죠. 하지만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예 믿음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 이제 신정아 씨 같은 좀 극단적인 사례에서 벗어나서요, 우리 주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게요. 이런 행동들이 사실 우리랑 아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나 괜찮아? 같은 사소한 말이나 SNS에 좋은 모습만 올리는 것에서부터 경력을 살짝 부풀리는 회색지대를 거쳐서 학위를 위조하고 그 삶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위험 신호까지 거짓말은 이렇게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거짓말의 스펙트럼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짓된 삶을 유지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말이죠.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말을 할 땐 뇌가 느끼는 부담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진실을 말할 땐 그냥 기억을 꺼내기만 하면 되지만 거짓말을 하려면 뇌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이야기를 막 지어내야지, 앞뒤를 맞춰야지,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지. 이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혹시 나도 좀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된다면 여기 있는 항목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요. 자신을 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참고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과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강한 자기인식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사회? 학벌이나 스펙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문화적인 압박이 거짓말의 유혹을 키우는 토양이 되기도 하니까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변화의 시작은 완벽한 나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벽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완벽하게 꾸며낸 거짓된 모습인가요? 아니면 좀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의 진짜 모습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